수능 특강 독서 인문예술 3강 한옥의 구성 요소와 미적 효과 시작해볼게. 첫 번째 문단. 한옥을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눈에 띄는 구성 요소는 큰 지붕과 이것을 받치는 기둥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공포이다. 얘들아,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구성 요소 3가지. 일단 한옥에 지붕이 보일 거고, 지붕을 받쳐주는 게 기둥이 있을 거고, 기둥 사이에 공포라는 게 있대. 아직은 뭔지 몰라. 일단 이렇게 3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우리 선조들은 한옥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이 구성 요소가 뭔지 알겠지? 지붕, 기둥, 공포. 이것이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미적 효과를 드러내도록 노력하였다. 2가지 다 잡고 싶었다는 거야. 일단 기능에 충실하고 아름다움의 효과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노력했어. 선조들은 건축물의 재료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여겼다. 자연 모습 그대로, 인위적이지 않고 그대로, 자연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름답다라고 느꼈어. 따라서 나무의 위아래를 뒤집지 않음으로써 나무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위에 있는 말 다시 얘기해 준 거네.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나무의 위아래 안 뒤집고 그냥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대. 기둥의 굵기는 집의 인상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얘들아, 기둥부터 시작을 하네. 기둥. 이게 지금 아까 전에 3가지 요소 있었잖아. 지붕, 기둥, 공포. 그 중에 기둥 시작하는 거야. 기둥의 굵기가 집의 인상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기둥은 굵기가 일정한 통형 기둥과 굵기가 일정한 건 뭐라고 한다고? 통형 기둥. 높이에 따라 굵기가 다른 흘림 기둥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거 독해하는 법은 알지? 구분만 잘하면 되지. 통형 기둥과 흘림 기둥으로 분류, 각각의 의미 알면 되고. 통형 기둥은 착시 현상으로 인해 중앙이 좁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굵기가 일정한데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중앙이 좁아 보이는 어떤 현상이 보인다는 거야. 하지만 흘림 기둥은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대부분의 한옥은 흘림 기둥으로 만들어졌다. 안정적인 걸 좋아하겠지. 그래서 대부분은 흘림 기둥이었다. 흘림 기둥은 기둥의 맨 윗부분인 기둥머리가, 얘들아 그냥 읽으면 안 돼. 기둥의 맨 윗부분인 기둥머리라고 했으니까 기둥머리에 정의를 넣어준 거야. 기둥머리가 가장 가늘고 맨 밑부분인 기둥뿌리를 뭐라고 한다고? 맨 밑부분. 그것이 가장 굵은 민흘림 기둥과, 그럼 지금 뭘 설명해 준 거야? 민흘림 기둥의 정인 거야. 민흘림 기둥이 뭐야? 기둥머리가 가장 가늘고 기둥뿌리가 가장 굵은 그런 게 민흘림 기둥. 그것과 기둥 중앙부가 가장 굵고 위아래로 갈수록 굵기가 줄어드는 배흘림 기둥으로 나눌 수 있다. 배흘림 기둥은 중앙부가 가장 굵고 위아래가 줄어드는 것. 이건 지금 무엇과 무엇을 분류해 준 거니? 흘림 기둥. 흘림 기둥을 다시 분류해 준 거지. 됐지? 이 글은 얘들아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개념이 좀 다발적으로 많이 나와서 그 개념만 정확히 파악을 하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얘도 정리를 해볼게. 한옥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다고? 일단 지붕이 보일 것이고, 지붕을 받쳐주는 기둥이 있을 것이고, 기둥 사이에 공포라는 게 있어. 알겠지? 그리고 이 구성 요소들이 일단은 기능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미적인 효과까지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게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냐? 어떤 게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여겼어. 따라서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나무의 위아래를 뒤집지 않았다는 거야. 나무의
위아래를 뒤집는 것을 안 했어. 그리고 그냥 원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냥 원래 그대로 뒤집지 않고 원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했다. 여기 괜찮지? 자, 그러면서 어떻게 글이 들어가냐면 기둥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자, 기둥을 두 가지로 나눴어. 기억나니? 통형 기둥이 있었고 통형 기둥, 그 다음 또 뭐가 있지? 흘림 기둥, 흘림 기둥.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했어. 통형 기둥은 뭐야? 굵기가 일정한 것, 기둥의 굵기가 일정한 거고, 흘림 기둥은 뭐야? 높이에 따라서 굵기가 다른 것, 굵기가 다른 것. 이게 흘림 기둥. 알겠지? 그런데 통형 기둥은 착시 현상이 있대. 굵기가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이냐면은 중앙이 좀 좁아 보인대. 중앙이 좀 좁아 보이는 현상이 있고, 그에 비해 흘림 기둥은 안정적이야. 안정적.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옥이, 다수의 한옥이 흘림 기둥으로 만들어졌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나서 흘림 기둥을 또 두 가지로 나눠줬지. 그게 뭐지? 민흘림 기둥과 민흘림 기둥, 그 다음에 배흘림 기둥. 이렇게. 민흘림 기둥은 뭐예요? 라고 하면은 기둥 머리가 가장 가늘고 기둥 뿌리가 가장 굵은 거? 기둥 이런 식으로 된 것? 맞겠지? 내가 너무 좀 극단적으로 그렸나? 기둥 머리가 가장 가늘고 마지막 그 맨 밑부분을 기둥 뿌리라고 하거든? 뿌리. 기둥 써줄까? 기둥 머리가 가늘고 기둥 뿌리가 가장 굵은 것. 이게 민흘림 기둥. 괜찮니? 배흘림 기둥은 뭐예요? 라고 하면 이거 어떡하지? 그릴까? 이런 식인가? 극단적으로 그릴게 얘들아. 여기 중앙 부분, 기둥 중앙부, 기둥의 중앙부가 가장 굵고 위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돼? 굵기가 줄어드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합시다. 알겠지? 통형 기둥은 굵기가 이렇게 그냥 일정하다. 이렇게. 됐지? 괜찮지? 자, 이 문단 갈게. 이 문단. 한편 여러 기둥을 같은 높이로 나란히 세우면, 기둥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는 아니겠지. 같은 높이로 나란히 세우는 거야. 같은 높이로 나란히 세우면 바깥쪽 기둥이 중앙 기둥보다 짧아 보여서 건물 양끝이 처지는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다. 약간 또 착시 현상이 있나 봐. 그래서 똑같은 높이임에도 불구하고 바깥쪽이 더 짧아 보인다는 거야. 이 때문에 측면으로 갈수록 기둥을 높게 설치하는데 이를 귀소슴이라고 한다. 정의가 나왔네. 중요하겠다. 귀소슴이 뭐예요? 라고 하면 기둥의 측면으로 갈수록 높이 설치하는 것. 알겠지? 귀소슴은 지붕이 상승하는 느낌을 주어서 지붕이 주는 무거운 인상을 경감시킬 뿐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한다. 자, 귀소슴의 역할. 첫 번째, 지붕이 주는 무거운 인상을 경감시킨다. 왜냐면 지붕 자체가 이렇게 짓누르는 느낌을 주거든. 그런데 지붕 뭐라고 해야 되지? 양 옆부분이 더 기둥이 높으니까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든다는 거겠지. 그래서 무거운 누르는 인상을 좀 경감시키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기능이 있대. 이게 뭐냐면 모서리에 있는 기둥인 귀 기둥은 얘가 모서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 양 끝이니까. 다른 기둥에 비해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침하,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는데
귀소슴을 통해서 이러한 치마가 발생하더라도 귀기둥이 다른 귀기둥과 비슷한 높이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게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이 되는 거겠지. 한편이라는 건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다는 거야. 자, 여기 괜찮니?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시 볼까? 얘들아, 기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기둥 첫 번째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둥을 만약에 같은 높이를 같은 높이로 나란히 세우면 이렇게 지금 가정을 하면서 가는 거야.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바깥쪽 기둥이 안쪽이라고 안 나왔네? 중앙이라고 나왔네? 바깥이랑 중앙 기둥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 바깥쪽 기둥이 더 짧아 보인다는 거지. 이해되지? 아, 나 정말 그림을 못 그려서 그리고 싶지 않은데 기둥, 얘들아, 얘 기둥이라고 해봐. 얘 같은 높이야. 같은 높이로 이렇게 세웠어. 같은 높이로 세웠을지라도 어떤 착시 효과가 일어나냐면, 건물 요 양 끝, 여기가 더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지. 이 중앙은 조금 더 높아 보이고 여기가 더 낮아 보인다는 거지. 이런 현상이 발생해. 따라서 이제 양 끝이 처지는 느낌이 든다. 양 끝이 처지는 느낌이 들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측면으로 갈수록 기둥을 높게 설치한다. 기둥을 높게 설치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귀소슴이라고 한대. 요게 바로 귀소슴. 이해됐지? 그래서 기둥을 만들 때 조금 더 옆으로 갈수록 조금 더 높게 세운다는 거지. 이렇게 높게. 알겠지? 이게 귀소슴이야. 귀소슴의 기능이 중요하겠지. 역할. 귀소슴의 역할 1번. 어떤 역할이 있냐면, 지붕이 조금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 지붕이 상승하는 느낌. 그러니까 양 끝이 올라가 있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무거운 인상이 조금 경감된다. 무거운 인상이 조금 덜어진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기능은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이 있대. 원래 그 양 끝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기둥은 하중을 많이 받아. 하중을 많이 받아서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 침하할 수가 있는데 밑으로 좀 꺼질 수가 있어. 침하하더라도 비슷한 높이가 유지될 수 있는 거야. 애초에 높게 만들었으니까 하중 때문에 침하하더라도 비슷한 높이 유지가 가능하다. 괜찮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귀 기둥이라고 얘기를 했네. 여기 양쪽 끝에 있는 기둥 이름이 귀 기둥인가 봐. 알겠지? 귀 기둥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보면 돼. 여기까지 괜찮지? 계속 볼게. 한편 여러 기둥을 평행하게 세우면, 이번엔 평행하게, 그러니까 이거 높이가 아니라 양 옆으로 관련한 얘기인 거야. 평행하게 세우면 정면에서 봤을 때 기둥 머리들이 바깥을 향해 벌어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기둥 머리가 아까 어디였어? 기둥의 윗부분이었지. 바깥을 향해 벌어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기둥 머리를 중앙을 향해 조금 기울인다. 이것을 안쏠림, 안으로 쏠린다 라고 해서 안쏠림인가 봐. 이렇게 하는데, 안쏠림은 시각적인 안정감을 준다. 됐니? 한편 하면서 얘기가 또 바뀌어가거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머지 한 편을 읽어보자. 자, 두 번째, 기둥이 아까 전에는 같은
높이였는데 이번에는 높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 기둥을 평행하게 세웠을 때야. 여러 기둥을 평행하게 세우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평행하게 세우면 정면으로 봤을 때 기둥 머리가 바깥으로 벌어지는 듯한 느낌. 바깥으로 벌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만든다고? 기둥 머리를 중앙을 향해 기울인다. 기둥 머리를 중앙을 향해 기울이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것을 안쏠림이라고 한다. 안쏠림. 괜찮니? 안쏠림의 효과는 당연히 시각적 안정감이다. 왜? 이렇게 안 하면 기둥 머리가 바깥을 향해 벌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뭐 이런 거겠지? 평행하게 세우면은 약간 이렇게 바깥을 향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드나 봐. 나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만든다고? 살짝 기둥 머리를 또 너무 극대화해서 그랬나? 이런 식으로 안을 향해서, 최대한 안을 향해서, 중앙을 향해서 살짝 기울인다는 거지. 자, 이런 게 안쏠림. 됐니? 자, 두 가지 개념 나왔어. 무엇과 무엇? 귀소슴이라는 것과 안쏠림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두 개 구분하면 되고. 자, 또 보자. 한편 조선시대에는 궁궐 밖에서 한옥을 지을 때 기둥의 높이가 궁궐의 기둥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이는 그만큼 기둥의 높이가 건물이나 주인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나타낸다. 기둥의 높이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 권위. 기둥을 높게 세운다는 것 자체가 권위를 높게 표현하는 효과가 있어서 궁궐의 기둥보다는 높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냥 기둥의 높이가 무엇과 관련이 있었다? 권위와 관련이 있었다. 그 기둥, 그 집의 주인이나 그 건물 자체의 권위와 관련이 있었다. 괜찮지? 안 어렵지? 자, 그 다음 볼게. 삼문단하고 사문단은 앞보다는 조금 더 정보가 많아. 봐봐. 한옥에서 가장 큰 구성 요소인 지붕도. 얘들아, 기둥에서 지붕으로 넘어온 거 보이지? 이제 지붕 얘기해 주겠다는 거야, 지붕. 지붕도 한옥의 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선조들은 큰 지붕이 집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걸 경계해서,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붕 자체가 이렇게 누르는 인상을 계속 준다는 거야. 이제 그게 싫은 거지. 그래서 기와 지붕의 처마를 정면에서 볼 때 측면으로 갈수록 점차 높게 만들었다. 요 말 이해되니? 처마를 점차 높게 만들었다고. 이게 얘들아, 처마가 어디냐면은 이 그림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봐봐. 얘들아, 요게 지금 지붕인 거 보이지? 지붕. 지붕에서 이게 지금 벽이잖아. 벽에서 벽 바깥으로 나온 이 부분 있지? 여기가 처마라고 생각하면 돼. 처마. 괜찮아? 이게 처마거든? 근데 이 처마를 정면에서 볼 때 측면으로 갈수록 높게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살짝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게. 이해돼? 이렇게 하면 너무 내려가는 느낌이 드니까 살짝 위를 올렸다. 그래서 점차 높게 만들었다. 알겠지? 그림 1처럼 처마의 끝부분이 높아지는 곡선 형태를 조로라고 하는데, 그림 1처럼, 그림 1 여기 나와 있지? 처마의 끝부분이 점차 이렇게 높아지는 형태 보이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 곡선 형태를 조로라고 하는 거야. 개념 나왔지, 조로. 조로는 지붕이 상승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 지붕을 가볍게 보이게 한다. 그치? 짓누르는 걸 경계했으니까 살짝 올라가는 느낌을 주는 거야. 이러한 조로의 효과는 귀소슴과 어우러져서 더 극대화된다. 귀소슴이 뭐였어? 지붕의 측면이 다른 기둥보다 올라가 있는 것. 그치? 기둥도 올라가 있으면서 처마도 올라가 있으니까 둘 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상승하는 듯한 느낌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하지만 모든 지붕의 형태가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모두 다 이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야. 선조들은 건물의 위치, 크기 등에 따라서 지붕의 곡선이 휘어진 정도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었다. 그럴 수 있지. 다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 다음, 지붕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를 석가래라고 하는데, 얘들아, 석가래의 정의 봐봐. 석가래는 지붕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라고 되어 있어. 석가래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기 보면은 얘들아, 여기 지붕, 그림일의 지붕이 보이잖아. 얘 내가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이 이거 있지. 요런 나무, 요것들이 다 석가래인 거야. 괜찮아? 지붕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들, 얘가 석가래야. 석가래 전체를 같은 굵기로 만들면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가까운 석가래의 끝부분이 크고 무겁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도 이해가 좀 될까? 요게 보면은 이게 지금 석가래인데 여기 지금 그림을 잘 그려놨는데 석가래를 이렇게 같은 굵기로 안 만들고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이 바라보는 쪽에선 요 밑부분, 여기가 더 이렇게 얇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고야, 내가 지금 여기가 굵고 여기가 얇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보이지? 그림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같은 굵기의 석가래를 쓴 게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에게 가까운 부분이 조금 더 얇게. 그래서 봐봐. 계속 읽어볼게. 이러한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서 처마 아랫부분에 있는 석가래의 아랫면을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게 깎기도 하는데 이것을 훌치기라고 한다. 또 개념 나왔지? 훌치기. 훌치기가 뭐라고? 석가래의 아랫부분이 가늘어지는 것. 왜 이렇게 만들었어? 무겁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뭘 경계했는지 보여? 지붕이 짓누르는 듯한 느낌 싫어. 무거워 보이는 거 싫어.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무겁고 짓눌리는 느낌을 되게 싫어했다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선조들이 지붕을 만들 때 가벼운 인상을 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건 아니다. 이것만 고려한 건 아니야. 선조들은 주변 산세와 지형을 고려해서 지붕선을 결정해서 지붕과 자연의 조화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 여기까지 괜찮니? 자, 적어보자. 지붕이야. 이번엔 지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까 전에 뭐였어? 기둥이었지. 이 지붕을 무엇을 경계했냐면은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 이거를 그냥 번호를 매길까? 이번에는 지붕 1번. 큰 지붕이 집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걸 싫어한 거야. 지붕이 짓누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을 경계했다. 이거 싫어했다는 거야. 짓누르는 듯한 인상 주는 거 싫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따라서 기와 지붕의 처마를 측면으로 갈수록 높게 만들었다. 높게. 따라서 측면으로 갈수록 높게. 자, 요거 괜찮니? 기와 지붕의 처마를 측면으로 갈수록 높게 만든 것. 그걸 뭐라고 했더라? 그 곡선 형태를 조로. 개념 알면 돼. 조로. 그 곡선 형태를 조로라고 한 거야. 높게 만든 곡선 형태를 조로라고 했다. 알겠지? 이 조로랑
무엇이 합쳐지면 엄청난 상승 효과가 있는 거지? 귀소슴. 조로랑 귀소슴이 합쳐지면은 어떤 상승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자, 괜찮지? 하지만 2번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지붕의 형태가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모든 지붕의 형태가 동일한 건 아니었다. 모두 다 이렇게 다 똑같은 곡선 형태는 아니었던 것이고 조금씩 다르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치? 그 다음에 뭐를 얘기했냐면 석가래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 석가래 해보자. 얘들아, 석가래는 뭐냐면 석가래의 정의부터 알아야겠지. 석가래는 지붕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 지붕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이다. 괜찮지? 지붕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인 석가래를 모두 같은 굵기로 만들어. 그러니까 다 같은 굵기면 만약에 같은 굵기가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무거운 느낌이 들어. 따라서 같은 굵기로 안 했다는 거지. 아랫면을, 석가래의 아랫면을 더 얇게, 끝으로 갈수록 아랫면을 더 가늘어지게 만든 거야. 이걸 뭐라고 했더라? 아랫면. 석가래의 아랫면을 더 가늘어지게 만드는 것을 훌치기. 알겠지? 훌치기는 뭐야? 라고 하면 석가래랑 관련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조로가 뭐야? 라고 하면은 지붕 자체가 측면으로 갈수록 높게 만드는 것. 훌치기가 뭐야? 라고 하면 석가래의 아랫면이 더 가늘어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보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가벼운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한 건 아니래. 자연과의 조화도 중요하게 생각했대. 그래서 주변의 어떤 지형이나 산세 등을 고려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4문단. 한옥의 지붕에서 외벽 밖으로 나온 부분인 처마를 한옥의 지붕에서 외벽 밖으로 나온 부분을 처마라고 지금 정의해주고 있는 거지. 처마 내가 아까 설명해줬었지. 처마를 제대로 지지하지 않으면 처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무래도 벽 바깥에 혼자 덜렁 나와 있으니까 제대로 지지 안 해주면은 기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림 2와 같이 처마를 지지하는 목재를 받치기 위해서 목재를 덧대는데 이를 공포라고 한다. 요거 뭔지 알겠어? 공포가 뭔지 지금 이제 드디어 알려주는 거거든? 처마를 지지하는 목재를 받치기 위해서 덧대는 목재. 그림에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림에서 얘들아 여기 그림 2 봐봐. 요게 기둥이겠지? 그치? 요게 지금 기둥인 거 보이지? 이게 기둥. 여기 나온 부분이 처마인 거 보이지? 처마 보여? 이 처마를 지지하는 목재를 받치기 위해서 요 지지하는 이 목재들을 받치기 위해서 아이고야 다시 지우고 싶었는데 망쳐버렸어. 처마를 지지하는 요 목재들을 받치기 위해서 덧대는 것?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 덧대는 것. 이게 공포인 거야. 알겠지? 뭐가 공포라고 하는 건지는 알겠지? 그래서 얘가 공포인데 다시 볼게. 공포의 배열 방식에 따라서 한옥의 유형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위구분을 또 해주겠다는 거야. 공포를 기둥 위에만 배열한 것을 주심포식이라고 하고 기둥 위에만 배열하면 주심포식이고 기둥 사이에 도 배열하면 다포식이고 기둥 사이에 도거든? 도?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기둥 위에는 무조건 배열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 이렇게 기둥 위에는. 그래서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으면 주심포식인데 그거 말고 기둥 사이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빗금친데 기둥 사이에도 배열하면 다포식이래. 괜찮니? 주심포식 아니면 다포식 이렇게 있어. 두 형식을 사용한 대표적인 건축물로 각각 봉정사, 극락전 주심포식이겠지. 경복궁, 근정전 다포식이겠지. 이게 있대. 기둥 위에 올라간 공포를 뭐라고 하냐면 주상포. 기둥 위에 올라간 공포는 주상포. 기둥 사이에 놓인 공포는 간포. 기둥 사이에 놓인 공포는 간포.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리고 둘의 모양은 같다. 됐지? 주심포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공포의 배열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다포식보다 공포의 수가 적어서 그렇지. 주심포식에는 기둥 위에만 있으니까 간결한 느낌을 주고 맞겠지? 다포식은 공포가 많지. 왜냐면 기둥 사이에 도 있으니까 화려한 느낌을 준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다포식은 주심포식에 비해 지붕의 하중을 더 고르게 분산할 수 있어. 이 말도 너무 맞지. 공포가 더 여러 개니까 하중이 고르게 분산되는 거야. 그래서 궁궐이나 사찰과 같은 큰 건물에 많이 사용되었다. 한편이니까 이 전까지 끊을게. 자, 여기까지 정리 일단 해볼까? 여기 괜찮니? 자, 봐봐. 처마의 정의부터. 처마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처마가 지붕에서 한옥의 지붕에서 외벽 밖으로 나온 부분, 외벽 밖의 부분이 처마이다. 알겠지? 그리고 공포가 뭔지도 나왔지? 자, 공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처마를 지지하는 목재가 있어. 처마를 지지하는 목재를 받치기 위해서 걔를 받치기 위해 더해서 대주는 목재. 이해됐지? 공포. 자, 공포의 배열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눴지. 무엇과 무엇? 주심포식과 다포식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거 괜찮지? 주심포식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한옥의 유형인 거야. 한옥의 유형이 주심포식 한옥이 있고 다포식 한옥이 있는 거야. 주심포식은 뭐냐면 공포를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는 것. 됐지? 다포식은 기둥 위에 당연히 있고 어디에 있어?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있는 것. 됐지? 그리고 각각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나와 있었으니까 그냥 봐주면 되고 계속 좀 써보면은 기둥 위에 올라간 기둥 위에 있는 공포 이름이 있었거든? 얘가 뭐였어? 주상포. 그 다음에 기둥 사이에 있는 공포를 간포. 그럼 얘들아, 다포식은 주상포도 있고 간포도 있는 거겠지. 주심포식에는 주상포만 있고. 됐지? 그리고 이 둘의 모양은 같아. 모양은 같다. 됐니? 그런데 이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는 주심포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방식이고 아무래도 간결한 느낌을 준다. 그치? 하지만 다포식은 화려하고 더 많으니까 화려한 느낌을 주고 고르게 하중을 분산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큰 건물에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개념 이렇게 정리하면 돼. 계속 보자. 한편 건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붕도 위아래로 커지지만 너무 당연한 거겠지. 건물의 규모가 크면 지붕도 당연히 위든 아래든 커져. 하나의 나무로 만드는 기둥은 이에 비례해서 높게 만들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나무 하나를 통째로 기둥으로 딱 쓰면은 높게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나무의 높이는 한정돼 있으니까. 이 때문에 기둥과 지붕의 높이의 비례가 깨질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있겠지. 공포가 지붕과 기둥 사이에서 일정한 높이를 차지함으로써 부족한 기둥의 높이를 보완한다. 공포의 기능이 있는 거네. 기둥이 좀 짧으면 여기 공포가 있어가지고 공포가 대신 기둥의 높이를 보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지. 공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즉 공포는 처마의 지지를 도와서 처마를 길게 만드는데 기여함으로써 건물을 수평적으로 확장하고. 얘들아, 요 말 이해돼? 공포가 처마, 여기가 처마잖아. 처마의 지지를 도와. 그래서 처마를 이렇게 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공포가 딱 지지해주니까. 그래서 수평적인 확장인 거 괜찮지? 그리고 방금처럼 기둥의 높이도 보완해줘. 기둥의 높이가 짧아 하나의 나무로 만들어서 그랬을 때 공포를 설치하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수직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야. 위로도 확장이 되는 거지. 수직적으로도. 그래서 건물이 웅장한 느낌을 주게 하는 동시에 비례의 아름다움도 획득할 수 있게 한다. 공포의 역할 여기 이해되니? 마지막 문장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 정리해볼게. 즉, 공포는 처마를 지지해줘. 처마를 지지해줌으로 인해서 처마를 길게 만들 수가 있어. 처마를 더 길게 만들어주면 건물을 어떻게 확장해주는 거야? 수평적 확장이 되는 거지. 수평적으로 확장시켜주고. 그 다음 이번에는 공포는 기둥의 높이를 보완해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떤 확장이 되는 거야? 수직적 확장. 수평적 확장이란 뜻이야, 얘들아. 수직적 확장이란 뜻이야. 따라서 공포는 건물이 웅장한 느낌이 들게끔 하면서 비례의 아름다움까지도 다 지켜준다. 괜찮니? 자, 마지막 문단 보자. 마지막은 뭐 별거 없어. 마지막 5문단. 한옥의 지붕, 기둥, 공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고정된 게 아니라 그냥 다 변화했어. 시대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지붕의 모양과 처마의 곡선이 변화했고, 조선 후기는 배흘림 기둥의 사용이 줄고 미늘림 기둥이 주로 사용되었고, 고려시대는 주심포식이 사용되었다면 조선시대는 다포식으로 대체되었다. 이 말은 다 뭐야? 그냥 계속 변화했다는 거야. 이러한 변화에 대한 연구는 한옥 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당대의 미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옥의 어떤 지붕, 기둥, 공포 변화에 대한 연구의 의의를 얘기해주고 있거든. 얘들아, 여기서 마지막 문단도 정보가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지속적으로 변화했다는 거거든.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 고정된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알아야 될 거.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 기둥은 뭐가 많았다고? 민흘림 기둥이 주로 사용되었고, 고려시대 때는 주심포식이 많았대. 하지만 이게 조선으로 가면은 다포식이 많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일치 묻는 문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도 정보를 좀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우리 문제 해보자. 자, 얘들아, 문제를 해볼 건데 67페이지 한번 봐봐.
1번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옥이 미적 효과를 얻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한옥의 구성 요소들을 나열하고 있다. 한옥의 구성 요소 뭐 있었어? 지붕, 공포, 기둥 이거 얘기했지. 이럴 수가 1번인데 나머지 틀린 거 볼까? 2번 한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양상, 인식 변화 양상 없었고 한옥의 장단점 분석 없었고 한옥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반박 없고 한옥의 구성 요소들의 기능을 분석하고 기능에 대해서 주로 말하기보다는 어떤 미적 요소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한 거겠지. 그리고 현대 건축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틀렸고 답 1번이야. 자, 2번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지문이 아닌 것. 고려시대 한옥에 주로 사용된 공포의 배열 방식은 주심포식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방금 마지막 문단에 있었지? 고려시대는 주심포식, 조선시대는 다포식 5문단에 있었고 주심포식과 다포식을 사용한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물 나와 있던 거 기억나? 주심포식은 4문단에 있거든? 봉정사 극락전, 그 다음에 다포식은 경복궁의 근정전이라고 나와 있었어. 배을림 기둥과 미늘림 기둥 중 조선 후기에 더 많이 사용된 것? 조선 후기에는 미늘림 기둥이 더 많이 사용되었어라고 우리 방금 읽었어. 중국 건물과 한옥 기둥의 배치 방식 중국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문제를 좀 쉽게 냈다 그지? 5번 대부분의 한옥이 통영 기둥이 아닌 흘림 기둥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이거 기억나? 이게 1문단에 나왔거든. 1문단에 통영 기둥은 이렇게 다 똑같은 거고 흘림 기둥은 높이가 다른 거잖아. 뭐 이렇게 다르든 그랬을 때 통영 기둥은 중앙이 조금 더 좁아 보이는 이런 착시 현상이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흘림 기둥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5번은 알 수 있지. 됐지? 자, 3번 주심포식과 다포식에 대한 설명. 1번 주심포식과 달리 다포식에는 간포가 사용된다. 이거 맞아? 얘들아, 주심포식은 어디에만 공포가 있는 거야? 어디에만? 기둥 위에만. 기둥 위에 있는 공포를 뭐라고 했지? 주상포. 다포식은 주상포 받고 뭐까지 있는 거야? 기둥 사이에 있는 간포. 그치? 그러니까 주심포식과 달리 다포식에는 간포가 사용된다. 맞는 거야. 2번 주심포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방식이라고 얘기해줬고 4문단에 다 나와 있었고 3번 다포식에 있는 기둥 위에 있는 공포와 기둥 사이에 놓인 공포는 모양이 다르다? 얘들아, 기둥 위에 있는 공포는 주상포, 기둥 사이에 놓인 공포는 간포, 모양은 같다라고 했었지. 답 3번. 4번 주심포식은 공포의 수가 더 적어서 간결하다. 맞지? 다포식은 공포가 많으니까 하중을 고르게 분산. 맞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3번 해주면 되고. 자, 넘어가 보자. 4번 기역에서 디귿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통적인 효과인데 얘들아, 기역이 뭐냐면 기역이 귀소슴이야. 앞에서 확인하면 되겠지만 기역이 귀소슴. 귀소슴이 뭐였어? 귀소슴? 기둥의 측면이 더 이렇게 높은 것. 기둥의 측면이 다른 데보다 좀 더 높은 게 귀소슴. 니은은 뭐였냐면 조로였어. 조로가 뭐였지? 처마의 끝이 높아지는 곡선 형태인 거. 처마 끝이 높아지는 곡선 형태. 디귿은 훌치기야. 훌치기는 뭐야? 얘는 이제 석가래랑 관련된 거였지. 석가래의 아랫부분이 조금 더 가는 거. 됐어? 세 개의 공통점 뭔지 바로 말할 수 있겠어? 귀소슴은 이제 기둥이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지붕이 조금 더 내려앉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가벼운 느낌. 조로는 애초에 처마 끝 부분을, 측면 부분을 곡선 형태로 이렇게 높게 하는 거니까 얘도 내려가는 느낌 말고 올라가는 느낌. 석가래 아랫부분이 가늘어지는 거니까 가벼운 느낌. 그래서 지붕이 주는 무거운 느낌을 경감시키는 거지. 무거운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인 거야. 나머지 왜 틀렸나 봐봐.
내구성하고 상관이 없었는데 내구성을 좀 튼튼하게 한다는 거잖아. 얘네들은 내구성 높이는 거랑은 상관이 없고 3번 특정 요소의 하중이 집중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집중되는 것 자체는 못 막아. 이게 뭐라고 나왔었냐면 이게 기둥의 이 모서리 부분은 하중이 집중이 된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하중이 집중돼서 이렇게 조금 내려갈 수가 있거든? 치마할 수가 있는데 치마되더라도 높이 지었으니까 그냥 높이가 일정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했지 집중되는 것 자체를 막는 건 아닌 거지. 그래서 3번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고 변화, 형태 변화 방지 이런 거 없었고 수월하게 복구 전혀 아니지. 2번밖에 답이 없네. 그래서 4번에 2번. 됐지? 5번 볼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 아닌 것. 보기를 빨리 읽어보자. 한옥에는 선조들의 가치관이 담겨 있는데 우리 선조들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인식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구조 형태에 이러한 특성이 잘 녹아있어. 한옥에 사용되는 나무, 돌 등의 재료는 대부분 자연에서 가져온 것인데 최대한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요거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지. 조화가 중요해.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쓰는 걸 좋아해. 그뿐만 아니라 선조들은 구성 요소들 간의 조화, 아까는 자연과의 조화라면 이번엔 구성 요소들 간의 조화도 중시해서 한옥을 만들 때 특정 구성 요소를 두드러지게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조화와 비례를 우선하였다. 그리고 한옥을 주변과 소통이 가능한 개방적 공간으로 만들고자 해서 한옥의 툇마루나 처마는 안과 밖을 잇는 연결 공간으로 기능해서 경계가 없었다는 거야. 마루를 놓음으로 인해서 집과 바깥을 연결하고 처마도 얘들아 집과 바깥을 연결하는 거 괜찮아? 처마 부분 자체가 벽 바깥에 있으니까. 또한 선조들은 한옥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구성 요소의 크기를 통해 건물이나 주인의 권위를 나타내고 요거 아까 기억나니? 기둥 얘기했었지. 기둥이 높으면 권위가 높은 것. 혹은 특별한 문양을 새김으로써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 자, 선지 보자. 1번 공포를 통해 수평적으로 확장된 처마는 얘들아 공포를 통해 수평적으로 확장된 처마라는 말이 뭔지 알겠어? 처마를 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마가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이 처마잖아. 요 부분. 요 부분이 처마인데 이걸 이렇게 더 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공포가 지지해 주니까. 그러면 안과 밖을 잇는 연결 공간 이건 어떻게 알아? 아까 한옥의 툇마루나 처마가 안과 밖을 잇는 연결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야. 1번 맞고 2번 안솔림은 기둥 머리와 기둥 뿌리 사이의 공간을 다르게 만듦으로써 안솔림 기억나? 안솔림이 뭐냐면 기둥을 수평적으로 일정하게 만들면은 이 기둥 머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몰리게끔 만든다는 거야. 이 안솔림은 어떤 걸 주냐면 시각적 안정감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시각적 안정감. 한옥과 주인의 권위 전혀 아니지. 권위는 높이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답 2번이네. 괜찮지? 자, 3번. 주변 산세와 지형을 고려해서 지붕선을 결정한 것은 이런 얘기 앞에 있었던 거 기억나? 3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거든. 주변 산세와 지형을 고려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인식하고 조화를 추구하는 거 맞지? 고려해서 조화를 이루게끔 만들었다는 거야. 4번 기둥과 지붕의 높이 비례가 깨질 경우 공포를 활용해서 비례의 아름다움을 획득하려고 노력한 것 이런 얘기 있었던 거 기억나? 기둥이 나무 하나야. 그럼 더 높일 수가 없잖아. 그러면 지붕하고 요 기둥을 메우기 위해서 공포를 써준다는 거야. 공포. 그러면은 결국에 기둥의 높이가 메워지는 거거든. 그게 비례의 아름다움을 획득하는 거야. 그러면 구성 요소들 간의 조화. 맞겠지? 기둥과 지붕, 이 구성 요소들 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것. 아까 구성 요소들 간의 조화 비례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맞는 거고.
5번 기둥을 만들 때 나무의 위아래를 뒤집지 않고 원래의 형태와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거. 요거 기억나니? 위아래 뒤집지 않는다 그랬거든. 자연 그대로 쓰고자 했다는 거야. 재료들이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노력. 너무 맞겠지? 얘들아 답 2번이야. 어렵지 않지? 마지막 문제야. 어휘 문제네.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 A가 뭐냐면 기둥을 세우면에서 세우면이야. 세우면. 뭘 세워? 기둥을. 봐봐. 나머지 보자. 뭘 세우는지. 양로원을 세워. 2번은 한 번 세우는 거 아니지 얘들아? 잘 파악해야 돼. 앞에 있다고 다 아니야? 그는 한 번 세운 고집을 꺾지 않았다? 고집을 세우는 거야. 무조건 앞에 있다고 보면 안 되고 뭘 세웠는지 정확히 봐야 돼. 세 번째, 팻말을 세우는 거야. 네 번째, 4번은 뭘 세웠어? 쫑긋 세우는 거 아니야? 귀를 세워야 돼. 5번은 기록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기둥과 가장 가까운 것. 얘들아, 이거 딱 보면 뭘 세운 거냐면 얘 물리적인 거 세운 거야. 추상적인 거 아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고집 안 되고, 그치? 기록 안 되고, 괜찮지? 그러면 기둥 같은 걸 세운다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좀 수직적으로 딱 놓는다는 거잖아. 팻말을 세워야겠지. 가장 가깝겠지. 그래서 3번이거든. 1번에 양로원을 세우는 건 얘들아, 얘도 물론 뭐 수직적으로 세우긴 하지만 이건 어떤 기관을 만드는 거야. 기관을 세우다. 이럴 때 쓰는 거니까 틀렸고, 고집을 세우다는 아닌 거 알겠지? 고집을 강하게 내세우는 거니까. 팻말을 세우다가 물체, 기둥, 팻말 이런 물체를 수직적으로 위에다가 딱 놓는 것. 귀를 세우다. 귀를 세우다라는 것은 좀 뭐 우리 귀를 수직적으로 세울 수는 없는 거니까 좀 이렇게 곧게 하다, 위로 곧게 하다 이런 뜻이어서 틀린 거고, 얘는 그냥 기록을 세우다는 어떤 공로나 업적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 잘 골랐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6번에 3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 어렵지 않은 글이었으니까 복습만 잘하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할게. 너무 고생 많았어.